그날 한 남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외곽 고가도로 아래였습니다. 빗줄기가 콘크리트 바닥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윤태성은 젖은 종이박스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42살 한때는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대기업 본사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던 IT 아키텍트. 누구나 그의 이름을 알았고 그의 미래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을 따라가다 허공에서 멈출 뿐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엉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뛰어가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태성은 그게 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나았거든요. 11년 전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던 날, 그는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서 왔어요. 10년을 함께 밤새우며 코드를 짜던 사람이었죠. 미안하다, 태성아. 이건 비즈니스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횡령, 기밀 유출, 배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가 그의 이름에 더 씌워졌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잃었어요.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고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콘크리트 바닥과 빗소리뿐이었죠.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국밥집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고픔보다 수치심이 더 무거웠거든요. 그때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이 이어졌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외면하면 됐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됐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젖은 박스를 밟고 무너진 팔레트를 넘어 쓰레기 봉투 사이를 헤쳤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젖은 담요가 있었어요. 담요를 걷어내자 주먹만 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 갓 태어난 것 같았어요. 탯줄 자국이 아직 선명했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여기에 버리고 간 거였어요. 이 빗속에, 이 추위에, 이 쓰레기 더미 속에.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면 신분이 드러나요. 신분이 드러나면 과거가 따라붙죠. 조용히 떠나면 됐습니다. 누군가 발견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태성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공기를 더듬듯 무언가를 찾듯 그 작은 손이 태성의 검지를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태성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품에 안았어요. 젖은 점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닿았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조금만 버텨. 태성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신도 몰랐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태성은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등 뒤로 고가도로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그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밤 태성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뛰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품 안의 작은 생명을 위해서였죠.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태성은 골목과 골목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품 안의 아이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가웠던 몸이 이제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 가면 신분을 물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시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그 지옥 같은 과거와 마주해야 하죠. 태성은 멈춰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버텨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도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어요. 누구에게 비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빌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허름한 반지하 원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태성은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걸에서 모은 돈 1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만 있게 해주십시오. 뭐? 아이가 아픕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돈은 나중에 꼭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눈이 태성의 품으로 향했어요. 젖은 점퍼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애야?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가늘게 울었어요. 힘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소리가 남자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남자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좁고 눅눅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성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젖은 담요를 벗기고 마른 수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수건을 건네며 물었어요. 진짜 당신애 맞아?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주웠어요. 뭐? 버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데리고 다녀?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이 애는 시설로 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냐?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도 시설 출신입니다. 18살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잃었어요. 태성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애한테 전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자신에게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야. 없으면 나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언제? 일주일만 주십시오. 남자가 태성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젖은 머리카락, 찢어진 점퍼, 흙 묻은 손. 어디서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아는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일주일이다. 못 구하면 그때 나가. 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태성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아직 열이 높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켰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걸. 그 아이에게 이름이 생긴 날, 태성의 삶에도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태성은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가며 아이의 이마를 식혔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왔고 분유도 구해왔습니다. 남은 돈만 2,000원 중 10,000원을 썼어요. 2,000원이 전 재산이 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니까요. 태성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눈은 아직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뭘 찾는 거야? 태성이 손가락을 내밀자 아이가 꽉 쥐었어요. 놀라울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태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태성이 중얼거렸어요. 아이를 주었을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 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했어요. 그러려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서 창문 틈으로 작은 별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태성의 눈이 멈췄어요. 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에게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만난 빛이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차갑지만 살아있던 작은 생명. 그 존재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별. 태성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윤태성의 윤, 그리고 별. 내 이름은 윤별이야.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웃는 거야? 지금 웃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갓난아이가 웃을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반사작용이겠죠. 하지만 태성에게는 그게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윤별아. 내 이름은 윤별이야.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작은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일어나 방을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 갈라진 장판, 녹슨 수도꼭지.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태성은 주머니에 남은 2,000원을 꺼내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증금 50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윤별을 위해서. 태성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기다려. 금방 올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울었어요. 가느다란 울음이었지만 태성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태성은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 스스로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윤별아. 아이의 울음이 그쳤어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태성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그는 그날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날 태성은 두 개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빼앗길 수 있는 문이었죠. 닷새가 지났어요. 태성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전단지 배포, 폐지 줍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50만 원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윤별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성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면 윤별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도 있었고 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태성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엿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태성은 윤별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잘 먹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해졌습니다. 태성은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별이 분유를 뱉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별아, 윤별아. 태성이 아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이 아니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태성은 윤별을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어요.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20분. 뛰면 10분이었어요. 태성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보였어요. 태성은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윤별을 받아들고 처치실로 뛰어갔습니다. 태성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아이예요. 들여보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태성은 처치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이입니다. 폐렴 증상이 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원이요? 네.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합니다. 신생아라 더 조심해야 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이랑 아이 출생신고서 가져오세요. 태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출생신고서? 그게 없었습니다.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서류 없으면 입원 수속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태성은 구청 앞에 서 있었어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납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겠죠. 그러면 아이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하면 이해를 빼앗기고 신고 안 하면 이해가 죽어.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어느 쪽을 열어도 지옥이었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었어요. 구청 건물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방법이 있어야 해.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손등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윤별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밥집 간판을 단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새벽에 구청 앞에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미친 사람인 줄 알겠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여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 일단 뭐라도 먹어. 태성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싫으면 말고. 근데 그 꼴로는 아무것도 못해. 태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외면했던 그 국밥집 불빛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그 따뜻한 냄새의 주인이 닫힌 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 태성은 처음으로 조건 없는 따뜻함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새벽 4시 골목 끝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플라스틱 의자 4개, 접이식 테이블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가 태성을 의자에 앉혔어요. 앉아있어. 금방 끓여줄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꼴이 괜찮아 보여? 여자가 쏘아붙였어요. 사흘은 굶은 얼굴이네. 눈 밑에 다크서클 봐. 뼈만 남았잖아.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윤별에게 분유를 사느라 자신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태성의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먹어. 다 먹어. 여자가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태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울면서 먹는 거 처음 본다.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좀 나아. 태성은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더 줄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름이 뭐야? 윤태성입니다. 난 정말 순이야. 근데 태성 씨, 아까 구청 앞에서 왜 그러고 있었어?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근데 새벽에 구청 앞에서 피 흘리면서 울고 있으면 보통 일은 아니지. 태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갓난아이요. 버려진 아이를 주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 주었다고? 쓰레기 더미에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아파요.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하는데 출생신고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출생신고를 안 한 거야? 네. 신고하면 아이를 빼앗길까봐. 말순이 한참 동안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그러고 있었구나.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하면 아이는 시설로 갑니다. 저도 시설 출신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애한테
그런 삶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근데 신고 안 하면 아이가 치료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거 태성 앞에 내밀었어요. 뭡니까 이게? 병원비. 일단 이걸로 치료부터 받게 해.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모르는 사람이면 어때? 말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밥 한 끼 줬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태성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 같은 거 없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그 애가 불쌍해서. 그리고 너도. 태성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을 생각 말고 그 애나 잘 키워. 말순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출생신고 문제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장담은 못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일단 해보는 거야. 말순이 국밥 냄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병원 가서 아이 데려와. 우리 가게 뒷방 비었어. 거기서 당분간 지내. 태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차갑기만 했는데, 사람들은 외면하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이 기다리잖아.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태성은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문을 나섰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태성은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아이는 어느새 8살이 되었어요. 아침 7시 국밥집 뒷방이었습니다. 태성이 윤별의 이불을 걷었어요. 윤별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윤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솟아 있었어요. 아빠, 5분만 더요. 안 돼.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태성이 윤별의 이마를 툭 쳤어요. 윤별이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어요. 태성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 반찬은 계란말이야. 좋아하잖아. 와, 진짜요? 고마워요, 아빠. 윤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태성은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손바닥만 했던 아이였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숨 쉬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기적 같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윤별이 뛰어나갔습니다. 태성은 문 앞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노란 모자를 쓴 작은 등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잘 다녀와. 태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밥 먹어. 오늘도 바쁘잖아. 네, 어머니. 태성은 말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8년 전 그녀가 손을 내밀어준 이후로 가족이 된 거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태성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윤별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오후 4시 윤별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나왔어요. 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윤별이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윤별이 최고네. 아빠가 매일 가르쳐줘서요. 윤별이 태성의 품에 안겼어요. 작은 팔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태성은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먹고 숙제 같이 하자. 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11년 전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 8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빠가 되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말순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태성과 윤별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국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말순이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윤별이 활짝 웃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태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일상이, 이 사람들이. 하지만 태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걸. 자신의 과거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튀어나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밤이 깊어졌어요. 태성은 윤별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8년 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밤처럼. 윤별아. 태성이 작게 불렀어요.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 다짐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태성의 과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물류센터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성은 평소처럼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센터장이 태성을 불렀습니다. 윤태성 씨, 잠깐 와봐요. 태성은 장갑을 벗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센터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좀 봐요. 재고 시스템이 또 먹통이야.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태성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시스템, 11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왜 그래요? 뭐 하는 거 있어요? 센터장이 물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잘 몰라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오류가 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 자신이라면 5분 안에 고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IT를 안다는 게 알려지면 과거가 따라붙을 수 있었어요. 에휴, 업체 불러야겠네. 또 돈 들어가겠군.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성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1년 동안 묻어뒀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어요. 배송 일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센터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러다 거래처 다 날아가겠어.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내일까지 올 수 없다고 했어요. 태성은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저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서면 안 됐어요. 그때
센터장이 태성을 봤습니다. 윤태성 씨, 혹시 컴퓨터 좀 만질 줄 알아요? 뭐라도 해봐요. 태성은 망설였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센터가 큰 손해를 볼 거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1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훑고 코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10분 후 시스템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센터장이 입을 벌렸어요. 윤태성 씨,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요. 조금? 이게 조금이야? 업체도 못 고친 걸 10분 만에 해결했잖아. 센터장이 태성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보통 사람 아니지? 대체 어디서 일했던 거야?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켰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뭔가 드러났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였습니다. 소문이 날 수도 있었어요.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름을 지우고 과거를 묻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벽에 금이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윤별이 뛰어왔어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태성은 윤별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성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 자신의 과거가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태성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혼자 끌어안지 마. 무슨 일이든 같이 감당하는 거야. 그 말에 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평범한 하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오후 3시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태성은 윤별을 데리러 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윤별이 친구들과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빠, 윤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성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태성 앞에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윤태성 씨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태성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동유기 및 불법 양육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태성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윤별이라는 아이 당신이 8년 전에 데려왔죠? 출생신고 없이. 경찰의 말에 태성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닙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경찰이 태성의 팔을 잡았어요. 그때 윤별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윤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성은 윤별을 바라봤습니다. 윤별아, 괜찮아. 아빠 잠깐 다녀올게. 왜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아빠를 데려가요? 윤별이 태성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이 아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아동보호 담당자 요청합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8년 동안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태성이 경찰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윤태성 씨.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아동보호 담당자가 내렸습니다. 윤별 어린이, 잠깐 이 누나랑 가자. 윤별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랑 갈 거예요. 아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금방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아빠. 윤별이 태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성은 윤별을 꼭 안았어요. 윤별아, 아빠 말 잘 들어. 싫어요. 아빠 안 보내요. 아빠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한테 가 있어. 알았지?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아빠. 윤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담당자가 윤별을 데려갔습니다. 윤별이 발버둥 쳤어요. 아빠,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학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윤별의 모습이 보였어요.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윤별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감각을 삼켰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윤별을 품에 안고 뛰던 그 밤부터 열이 나는 아이를 밤새 간호하던 날들,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학교에 입학하던 날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던 아침,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애만은.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태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죠. 유치장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녹슨 철창. 태성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윤별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조사는 끝났습니다. 8년 전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것, 출생신고 없이 불법으로 양육한 것, 모든 게 드러났어요. 친부모가 없으니 아이는 시설로 가게 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아동유기죄 방조 및 불법 양육으로 기소될 겁니다. 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애만 제게 돌려주세요. 그건 법이 정할 문제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어요. 태성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별아.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면회 시간이라는 말에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을까? 변호사일까? 철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말순이었습니다.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칠째 굶었다며? 이것 좀 먹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국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8년 전 구청 앞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건넸던 그 국밥. 태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못 먹겠습니다. 윤별이 생각에 아무것도 못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말순이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굶어 죽으면 윤별이는 누가 데려와? 응? 태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먹어. 먹고 힘내야 싸우든 뭐라든 하지. 말순이 숟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별이는 지금 아동보호소에 있어. 말순이 말했어요. 면회 신청했는데 안 된대. 조사 끝날 때까지.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애 많이 울었겠죠. 응, 많이 울었어. 아빠 찾는다고. 태성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근데 말이야.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 이상한 일요? 경찰이 어떻게 너를 알았겠어?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태성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정확히 자신을 찾아온 것. 누군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누군가 너를 노리고 있어. 말순의 말에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변호사가 알아보고 있어. 한도식이라고 내 옛날 단골 손님이야. 국선 변호사인데 믿을만해. 말순이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윤별이가 기다리고 있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말순이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버텨. 방법을 찾을 거야. 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철창 너머로 말순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태성은 남은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어요. 윤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그날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윤별은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세상은 너무 무섭고 차가웠어요. 아동보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윤별이 눈을 떴을 때 거대한 천장이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윤별은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가 너무 컸습니다. 자신의 방보다 10배는 큰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일어났구나.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별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무서웠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겁먹지 마. 너한테 해댈 건 없어.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윤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아빠,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윤별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제 아빠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너 그거 알아? 윤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말해줬거든요. 윤별아, 아빠가 너를 주었어. 하지만 넌 아빠의 아들이야. 피보다 진한 게 있단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아빠는 제 아빠예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똑똑하네.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럼 이건 알아? 내 진짜 피는 어디서 왔는지. 윤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넌 아무 데서나 태어난 애가 아니야. 내 핏줄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야. 무슨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넌 서씨 가문의 핏줄이야. 윤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씨 가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그 노숙자한테?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인간은 범죄자야. 널 불법으로 데려다 키웠어. 감옥에 갈 거야. 윤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남자가 일어섰어요. 넌 이제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니까. 남자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별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싫어요. 집에 갈 거예요. 아빠한테 갈 거예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빨리 잊어버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별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열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윤별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좁지만 따뜻했던 국밥집 뒷방이 그리웠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곳보다 그곳이 집이었어요. 윤별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꼭 데리러 와요. 작게 속삭였어요. 윤별이 여기서 기다릴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윤별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을 떠올렸어요. 윤별. 별처럼 빛나라고 지어준 이름. 아빠, 윤별이 안 올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버틸 거예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8살 아이에게 이 밤은 너무 길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혼자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펜을 들지 않았어요.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태성은 철창 너머로 낯선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 차가운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윤태성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윤별이를 데리고 있다는 거죠.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별이요? 윤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서명하시면 됩니다. 태성은 서류를 펼쳤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 윤태성은 윤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겁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서명하시면 당신은 풀려나요. 모든 혐의도 취하됩니다. 대신 윤별이를 포기하라고요? 그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태성은 펜을 바라봤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싫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요? 서명 안 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범죄자예요. 감옥에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뭐, 감옥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윤별이는 포기 못 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8년을 키웠습니다. 그 애가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식혔고 배고프면 제가 굶었습니다. 태성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제 자식입니다. 그걸 종이 한 장에 포기하라고요? 감상적이시군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가자, 노숙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그래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성이 서류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윤별이한테는 아빠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정말요? 당신이 거부하면 그 아이는 평생 저택에 갇혀 살게 됩니다. 당신을 다시는 못 만나요. 태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 합니다. 왜요? 어차피 당신한테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찾겠습니다. 태성이 일어섰어요. 윤별이한테 전해주세요. 아빠가 꼭 데리러 간다고.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제 선택입니다. 태성이 등을 돌렸어요.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태성이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 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윤별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둡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성은 면회실을 나갔어요.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이 허세라는 걸 알았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줄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8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버텨. 그때 했던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윤별아, 조금만 버텨. 아빠가 꼭 갈게. 어둠 속에서 그 다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도 단 하나만은 지켰습니다. 그날 법정에 작은 증인이 섰습니다. 8살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성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옆에 한도식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윤태성, 아동유기 방조 및 불법 양육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윤별이 들어왔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별아.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윤별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증인 윤별,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판사의 말에 윤별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발걸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석에 선 윤별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의자에 앉으니 얼굴만 겨우 보였습니다. 검사가 다가왔어요. 윤별 군, 몇 가지 질문할게요.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돼요. 윤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검사가 태성을 가리켰어요. 윤별의 눈이 태성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3초 정적. 아빠요. 윤별이 말했습니다. 아빠라고요? 하지만 저 사람은 윤별 군의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알아요. 윤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피가 안 섞인 거 알아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윤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버려진 저를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윤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윤별이라고. 별처럼 빛나라고요. 윤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나면 밤새 이마 닦아줬어요. 배고프면 아빠가 안 먹고 저 먼저 줬어요. 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교 가는 첫날 손잡고 같이 갔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별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저를 주운 사람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말순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별 군, 그래도 법적으로 저 사람은 법이 뭔데요? 윤별이 끊었어요. 법이 저를 키웠어요? 법이 저한테 밥 줬어요? 법이 저 안아줬어요? 8살 아이의 질문에 검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키웠어요. 8년 동안요. 그게 다예요. 윤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빠를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작은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별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안 가. 윤별이 증인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피고인석으로 달려왔어요. 법원 경위가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윤별이 태성에게 달려들었어요. 수갑찬 손 위로 작은 손이 올라왔습니다. 아빠, 윤별이 잘 버텼어요. 그래, 우리 윤별이 잘 버텼어. 아빠가 미안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도식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유기한 진범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법정을 뒤흔들었죠. 한도식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8년 전 윤별 군을 유기한 사건의 진범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불법 양육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범이 이 재판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도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한도식이 스크린을 켰어요. DNA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윤별 군은 서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정확히는 서진우 회장의 손자예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서진우. 이 나라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서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8년 전 서 회장의 장남 서준혁 씨와 한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도식이 사진을 띄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사산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별이 재벌가의 핏줄이라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도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시기 서준혁 씨의 동생 서문혁 씨가 병원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서문혁? 그 이름이 나오자 방청석 한쪽이 술렁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서문혁 씨는 8년 전 갓 태어난 조카를 버렸습니다. 한도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왜냐고요? 상속권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가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서준혁 씨는 2년 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상속권은 동생 서문혁 씨에게 갑니다. 하지만 윤별 군이 살아있다면? 한도식이 윤별을 가리켰어요. 상속권은 이 아이에게 갑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문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문혁이 소리쳤어요. 한도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서문혁 씨가 윤태성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익명으로요. 한도식이 통화 기록을 띄웠어요. 신고 전화의 발신지가 서문혁 씨의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8년 전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입니다. 서문혁 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서문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그 간호사가 8년간 해외에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한도식이 물었어요. 서문혁 씨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녀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서문혁이 비틀거렸어요. 이건 함정이야. 경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문혁 씨, 영아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문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서광그룹의 후계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한도식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 아이입니다. 방청석에서 말순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태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태성은 윤별을 바라봤어요. 아이도 태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태성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피고인 윤태성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허름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요. 법원 정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윤별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아빠, 눈부셔요. 윤별이 한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 눈부시다. 태성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별이 뛰어갔어요. 말순이 윤별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윤별이 잘 버텼어. 정말 잘 버텼어. 할머니도 많이 힘들었죠? 힘들긴. 우리 윤별이가 더 힘들었지. 말순이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태성아. 말순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발짝 다가가 태성을 안았어요. 잘 버텼다, 아들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못 버텼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버틴 거지. 말순이 태성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집에 가자. 국밥 끓여놨어.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성이 오른손으로 윤별의 손을 잡았어요. 윤별이 왼손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이어진 채로 걸어갔어요. 법원에서 국밥집까지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할머니 국밥 진짜 맛있는데. 알아. 아빠도 좋아해. 할머니, 오늘 고기 많이 넣어줘요. 그래, 많이 넣어줄게. 실컷 먹어. 웃음소리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 앞치마를 두른 노인, 그리고 작은 아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으로 맺어진 가족. 국밥집에 도착했어요.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고기 국물 냄새. 8년 전 태성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 먹자. 말순이 앞치마를 고쳐 맸어요. 윤별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배고파. 빨리 먹자. 태성은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초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에게는 궁궐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곳에서 가족을 얻었으니까. 뭐해 안 들어오고. 말순이 불렀어요. 네, 들어갑니다. 태성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윤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알았어, 알았어. 태성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말순이 국밥 3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자, 먹자.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8년 전 그 밤처럼 구청 앞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말순이 건넸던 그 국밥처럼 울면서 먹으면 짜. 말순이 말했어요. 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때도 울면서 먹었죠. 그래, 그때도 울었지. 말순도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왜 다들 울어요? 슬픈 거예요? 아니. 태성이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해서 그래. 그들은 그날 가장 평범하고 가장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그 밤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태성은 윤별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국밥집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별이다. 윤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성은 윤별 옆에 앉았어요. 윤별아. 응? 아빠가 왜 내 이름을 윤별이라고 지었는지 알아? 윤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왜요? 태성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8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던 작은 별빛, 손바닥만 한 아기를 안고
이름을 짓던 그 순간 아빠한테 넌 별이었어. 태성이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아빠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난 빛. 윤별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힘들었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때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내가 나타났어. 태성이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널 발견했을 때 아빠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 근데 안 그랬잖아요. 응, 안 그랬어.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빠 손가락을 잡았거든. 그 작은 손이 너무 차가웠어. 윤별이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8년 동안 자란 손이었어요. 아빠, 응? 나도 아빠가 별이에요. 태성이 윤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나도 힘들었어요. 그 큰 집에 갇혀 있을 때 무서웠어요. 윤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아빠가 꼭 온다고 했잖아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내 별이에요. 어두울 때 생각하면 빛나는 별. 윤별이 태성을 꼭 안았어요. 태성도 윤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맞닿았어요.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 3잔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 뭐해? 할머니, 별 보고 있었어요? 윤별이 뛰어갔습니다. 말순이 웃으며 음료를 건넸어요. 추우니까 이거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성이 말순을 불렀어요. 왜? 감사합니다. 8년 전에 저를 걷어주셔서 또 그 얘기야.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윤별이도 없었어요. 말순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바보야. 내가 더 고마운데. 네. 혼자 살다가 아들 생기고 손자 생겼잖아. 내가 더 받은 거야. 말순이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윤별이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윤별이 활짝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어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태성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윤별아, 응? 사랑해. 윤별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그 말이 밤하늘에 새겨졌습니다. 별처럼 영원히 빛날 말. 피보다 진한 사랑의 증거. 어둠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에 듣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